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19살 김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서류들이 유리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아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포도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버지가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3대째 이어온 이 땅을 우리가 잃을 수는 없어. 수진은 계약서를 다시 내려다봤다. 한글과 영어로 쓰여진 복잡한 조항들이 빽빽했지만 핵심은 간단했다. 한국 최대 기업 집단 태양그룹의 회장 박태성과의 정략 결혼. 그 대가로 김가의 모든 빚은 탕감되고 포도밭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회장님이 직접 요청하셨어. 변호사가 말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자란 순수한 여성을 원하신다고. 수진은 박태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73세의 재벌가 총수, 3번의 결혼 경력과 수많은 스캔들로 유명한 인물, 그리고 지금 그녀와 같은 나이의 손녀를 둔 할아버지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수진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형식적인 결혼일 뿐이야. 어머니가 달랬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단지 동반자가 필요한 거겠지. 수진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 했다. 계약서에 사인이 떨어졌다. 국제적인 법률팀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 수진의 가족은 즉시 재정적 안정을 얻었고 포도밭은 경매에서 빠졌다. 그리고 수진은 자유를 잃었다. 비행기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서울행 항공편. 그녀는 혼자 떠나야 했다. 인천공항에서 수진을 맞이한 것은 검은색 벤츠와 무표정한 운전기사, 그리고 그녀만을 위해 예약된 롯데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호화로움은 선물이 아니라 준비 과정처럼 느껴졌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수진은 생각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평범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나는 73세 남자와 결혼하러 가는데.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박태성의 저택은 경복궁을 연상시키는 전통 한옥과 현대적 시설이 조화를 이룬 거대한 공간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 수진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하녀들이 들어와 말했다. 회장님께서 매우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모님. 사모님? 수진은 놀랐다. 만남? 어떤 만남? 그제서야 깨달았다. 아무도 이 결혼이 단순한 형식이라고 보장하지 않았던 것을. 아버지도, 변호사도, 계약서도. 그날 밤 침실에 혼자 누운 수진은 알았다. 아마도 나는 그와 함께 침실을 가져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결혼식 당일 저택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라 통제된 침묵이었다. 수진은 일찍 잠에서 깨어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했다. 하녀들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다. 오늘은 부인님의 큰 날입니다. 드레스를 입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다. 순백의 한복, 진주 목걸이, 은은한 향수. 거울을 보았을 때 수진은 자신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신부처럼 보였지만 상품처럼 느껴졌다. 본당에서는 예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몇 명 안 되는 하객들, 모두 완벽한 정장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을 한 외교관들, 대사들, 변호사들. 수진의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딸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홀 중앙에 신랑 박태성이 서 있었다. 전통 한복을 입고 위엄과 건강함과 자부심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가 수진을 보았을 때 눈이 빛났다. 그것은 애정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 그는 만족했다. 몇 시간 후면 그토록 원했던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어린, 순결한, 서구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아내를. 이전 아내들은 모두 그보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흥미롭지 않았다. 태성은 새로움, 젊음, 순종을 원했다. 수진은 침을 삼켰다. 예식 진행자가 한국어와 영어로 공식적인 소개를 했다. 수진은 필요할 때만 대답했다. 더 이상 읽지 않는 서류에 서명하고 반지와 축복과 칭호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부인이 되었다. 예식 후 박태성이 다가와서 몸을 숙이고 그녀의 손에 입맞춤했다. 수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약속보다 더 아름답군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진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늦은 저녁, 수진은 좁은 복도를 따라 안내받았다. 무거운 문들, 두꺼운 커튼들, 조용한 내부 정원을 지나쳤다. 하녀들이 그녀를 황금빛 문 앞에 남겨두었다.
이곳이 부인님의 별채입니다. 회장님은 전통에 따라 나중에 오실 겁니다. 문이 닫혔고 수지는 선택하지 않은 침대에 혼자 누웠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잠들 수 없었다.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정말로 오늘 밤이 일어날까? 방은 조용했다. 너무 크고 너무 차가웠다. 장식은 호화로웠지만 영혼이 없었다. 금색 가구, 무거운 커튼, 그리고 침대 맞은편의 거대한 거울. 모든 것이 감동을 주거나 위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 수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는 차갑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문이 열렸다. 2명의 하녀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말했다. 목욕을 하시고 오늘 밤을 위해 준비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수지는 대답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여자들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목욕물을 준비하고 얇고 거의 투명한 옷을 보이는 곳에 두었다. 그것은 잠옷이 아니라 항복의 상징이었다.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통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전통,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었다. 수지는 재물에게 가는 것처럼 욕실에 들어갔다. 조용히 몸을 씻고 다리를 드러내고 모든 곡선을 강조하는 가벼운, 거의 보이지 않는 옷을 입었다. 방으로 돌아와 다시 침대에 앉았다. 부끄러움을 숨길 이불도, 숨 쉴 공기도 없었다. 몇 분 후 그가 왔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움직이지는 않았다. 박태성이 천천히 들어왔다.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면도하고 너무 진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의 눈이 굶주린 듯 그녀에게 꽂혔다. 그는 뒤에서 문을 잠그고 자신의 소유물에게 가는 것처럼 침대로 다가왔다. 그녀 앞에 서서 미소 지었다. 아름답구나.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옷을 벗어라. 침묵. 이제 나에게 속한 것을 보고 싶다. 수지는 침을 삼켰다. 떨리는 손으로 실크를 풀었다. 천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침대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벌거벗은 채 서 있었고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라. 그가 명령했다. 다리를 벌리고 신혼 첫날 밤 아내가 있어야 할 자세로 반복하게 하지 마라. 수지는 천천히 누웠다.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절망에 빠진 심장. 박태성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가슴이 무겁게 오르락내리락했고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 누워 몸무게로 매트리스를 눌렀다.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다. 정확히 무엇이 일어날지 말해주겠다. 수지는 숨을 참았다. 아플 것이다. 그리고 너는 움직이지도 몸을 오그라뜨리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을 것이다. 필요하면 시트를 물어도 되지만 내가 시작하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조용한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얼굴은 여전히 돌려져 있었지만 근육이 떨렸다. 박태성이 더 가까이 몸을 기울여 이제 그녀의 귀에 대고 말했다. 목소리는 욕망과 지배욕으로 가득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열릴 것이다. 너는 이를 위해 만들어졌고 모든 것을 완전히 견딜 것이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시선은 천장에서 길을 잃었다. 영혼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박태성이 그녀의 다리 사이에 위치했다. 몸을 기울여 얼굴을 그녀의 목에 댔고 피부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서 하자. 가능한 한 빨리 너를 소유하고 싶다. 하지만 어떤 움직임을 하기 전에 그는 멈췄다. 숨이 흐트러지고 눈이 확대되어 위로 굴러갔다. 마치 내부에서 무언가 꺼진 것처럼. 그의 몸이 잠깐 긴장했다가 굳어졌고 그러더니 무겁고 흐느적하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무너졌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그냥 꺼진 것처럼. 수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몸무게를, 그녀의 어깨를 누르는 머리를, 배 위에 던져진 팔을, 사라져가는 숨의 온기를 느꼈다. 회장님, 그녀가 거의 소리 없이 속삭였다.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다. 몸통을 몇 센티미터만 움직일 수 있었다. 접촉으로 일어나는 일로 공포로 질식할 것 같았다. 도와주세요. 그녀가 마지막 숨으로 소리쳤다. 문이 벌컥 열렸다. 하녀들이 달려들어와 비명을 질렀다. 그들 뒤로 2명의 경비원이 빨리 따라왔다.
한 명이 거칠게 박태성의 몸을 끌어내고 다른 한 명이 시트로 덮었다. 방은 혼란에 빠졌다. 의사들이 불려왔다. 복도는 아랍어 명령들, 빠른 발걸음, 긴장된 목소리로 가득했다. 수지는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여전히 시트에 쌓여 창백하고 충격 상태였다. 울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그저 잔인한 공허함을 느꼈다. 마치 세상이 꺼진 것 같았다. 몇 시간 후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박태성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뇌졸중을 겪었고 혼수 상태에 빠져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반응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다음 3개월 동안 수지는 저택에서 살았다. 외부와의 접촉 없이 나갈 권리도 없이 마치 그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어느 무더운 아침까지 하녀가 들어와서 단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테이블에는 봉투와 유언장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가 결코 소유하지 못했던 아내가 부분적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아무도 그날 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수진도 결코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카메라도 연설도 없이 경비와 침묵에 둘러싸인 빠른 의식뿐이었다. 수지는 미망인이자 합법적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이 허용되었다. 다음 날 박태성의 변호사가 저택에 왔다. 어두운 정장을 입고 서류 폴더를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유언장이 오늘 아침에 공개되었습니다. 그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것이 상금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다. 결혼계약의 조항은 명확했다. 상속권이 발효되려면 결혼이 완성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고 박태성은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많은 이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거나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침묵을. 하지만 아무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박태성은 개인적인 유언 지시를 남겨 그녀에게 재산의 일부, 부동산, 주식을 보장했다. 평생 부양. 모든 것이 한국 상속법 틀 안에서. 이것은 개별적이고 신중하며 철회할 수 없는 결정이었. 선물인가 함정인가. 아마도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사랑이든 사랑이 아니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는 내 이름을 가질 것이고 온 세상이 이를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박태성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모욕이었다. 그날부터 공격이 시작되었다. 언론 유출, 그녀의 출신을 의심하는 기사들, 주술, 유혹, 그리고 그녀가 오직 탐욕 때문에 여기 있다는 소문들. 마치 강력한 남자를 속여 그의 재산을 차지했다는 듯이. 3개월도 안 되어 백만장자 미망인이 된 젊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헤드라인에 썼다. 수지는 침묵했다.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표적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박태성의 가족은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유언장 무효 소송을 시작했다. 그가 아프고 취약하고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그녀가 늙고 약한 남자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완성 조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상속은 치욕입니다. 장녀 중 한 명이 방송 인터뷰에서 선언했다. 이 여자는 우리 것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 온 소식만큼 긴장을 일으킨 것은 없었다. 박지훈이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막내 아들, 런던 대학교 국제법 졸업생, 5년 넘게 부재 중이었다. 은밀하고 똑똑하고 위험한.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깨끗이 할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들 말했다. 수지는 이를 텔레비전으로 들었다. 창문이 닫힌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는 알았다. 다음은 단순한 법정 다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개인적인 전쟁이 될 것이고 그녀가 표적이었다. 7년이 지났고 수지는 사라졌다. 공식 문서에서는 아니지만 삶에서. 이제 그녀는 제주도 남쪽에 살고 있었다. 한라산이 보이는 오래된 집에서. 하얀 벽, 무거운 커튼, 그리고 둘러싸인 단순한 정원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조용히 산책했다. 파티도 공개 출연도 인터뷰도 없었다. 상속재산은 비밀로 보관되었다. 법원은 조작의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결코 깨끗해지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차가운 여자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똑똑한 피해자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결혼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유언장에 대해서도 결코 말하지 않았다. 소수의 경비원을 고용했다.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남자들로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 언론으로부터,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이야기 자체로부터 그녀는 유령을 안고 사는 것처럼 살았다. 항상 경계하는 눈과 지친 영혼으로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며 정원을 돌보거나 베란다에 앉아 바람이 감귤나무를 흔드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는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몸은 모든 것을 기억했다. 때때로 어둠 속에서 떨면서.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평화는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와 같은 이야기는 침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잠시 멈출 뿐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왔다. 박지훈, 박태성의 합법적인 아들. 차가운 시선과 어두운 눈, 그리고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지닌 남자. 35세였다. 그에게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런던 대학교 국제법 졸업생이었다. 그는 절제되고 교육받았으며 5개 언어를 구사했고 7년 동안 멀리서 지켜봤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죽었을 때도 유언장이 낭독될 때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가 그를 괴롭혔다. 답의 부재. 제주도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여자. 접근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고 부유한. 지훈은 이 이야기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혼 첫날 밤에 죽은 늙은 박태성과 19세 처녀, 그리고 결혼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재산을 상속받은 그녀. 불공평해 보였다. 맑은 아침 그가 처음으로 제주도에 발을 디뎠다. 검은 차를 렌트하여 감귤밭을 가로지르는 길을 혼자 운전했다. 밖에서 보면 제주도 남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모든 것이 긴장되고 경계하고 있었다. 그는 흰 셔츠를 입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렸으며 어두운 정장 바지와 단순하지만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오직 집중만이 있었다. 수진의 집 앞에 차를 세웠다. 문은 닫혀 있었다. 양쪽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 한 명의 경비원이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우는 창문을 열고 핸들에 손을 올린 채 기다렸다. 도와드릴까요? 경비원이 건조하게 물었다. 김수진 씨와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지훈이 깔끔한 발음과 확고한 어조로 대답했다. 방문객은 받지 않습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경비원이 침을 삼켰다. 즉시 대답하지 않고 빠르게 전화를 걸었다가 돌아왔다.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지훈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논쟁하지 않았고 천천히 후진했다. 마치 그것이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그는 방문으로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답을 얻고 싶다면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잘 자지 못했다. 공기 중에 이상한 것이 있었다. 문 앞에 진동. 그녀는 누군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기자가 아니었다. 다음날 지우는 3km 떨어진 호텔에 머물렀다. 가짜 이름을 사용하고 관찰을 시작했다. 수진이 어디서 빵을 사는지, 경비원이 언제 교대하는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집 뒷뜰을 산책하는지 알아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완전히 혼자 산다는 것이었다. 호텔 방에서 지우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사진, 시간, 세부사항. 강박 때문이 아니라 전략을 위해서였다. 그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는 접근할 수 없어 보였지만 공허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결코 집을 떠나지 않았다. 죄책감이 있어 보였다. 아니면 그가 그렇게 믿고 싶어 했을까? 처음으로 지우는 그녀의 얼굴에서 의심했다. 그녀가 컵을 두 손으로 잡는 방식, 남자들의 눈을 피하는 방식, 항상 어깨를 긴장시키고 있는 방식에서 탐욕스러운 여자의 행동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4일째 되는 날 그는 가게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정신없이 사과를 짚고 있었다. 거의 가서 이야기를 걸려고 했지 멈췄다. 그녀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지뢰밭이라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가 잘못된 발걸음을 하면 모든 것이 폭발할 것이다. 문 앞에서 거절당한 첫 번째 시도 후 지훈은 가까이에 머물렀다. 조용히 전략적으로 같은 장소들을 다니기 시작했다. 같은 베이커리, 같은 가게, 그녀가 저녁에 걷는 같은 산책로. 그녀는 알아챘다.
그가 보지 않는 척해도 그의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경비원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자신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알고 있었다. 3주째에 지훈이 집 문을 두드렸다. 그는 단정했고 면도했으며 완벽했다. 흰 셔츠에 소매를 걷어올리고 연한 회색 재킷, 깔끔한 구두.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경비원이 그를 막으려 하자 그가 말했다. 수진 씨, 위에서 들었지만 내려오지 않았다. 그냥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가 고집했다. 카메라도 없고 비난도 없이 10분만 그냥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침묵.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다시 침묵. 경비원이 천천히 문을 닫았다. 지훈은 논쟁하지 않고 돌아서서 갔다. 하지만 다음날 돌아왔다. 그리고 또. 수진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그가 답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것인지. 어느 토요일 오후 그녀가 정원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다. 지훈이 울타리 반대편에 나타났다. 아름다운 꽃들이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라벤더 뿌리에 계속 물을 주었다. 저는 그냥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만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수지는 호스를 끄고 고개를 들어 몇 초 동안 그를 바라봤다. 정확히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처음으로 그와 이야기했다. 지훈이 천천히 울타리로 다가왔다. 당신과 제 아버지 사이에 어떤 로맨스가 있었나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놀람도 분노도 없이 오직 침묵만. 당신이 그를 만졌나요? 그가 계속했다. 아니면 그가 당신을 만졌나요? 그녀는 돌아서서 다시 식물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지훈은 서 있으면서 깊게 한숨을 쉬었다. 마치 마음속으로 10까지 세는 것 같았다. 유원장은요? 그것이 당신 아이디어였나요? 마침내 그가 물었다. 그녀가 호스를 놓았다. 끝났나요? 오늘은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만.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갔다. 다음 주에 그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문 앞에 바구니를 놓고 갔다. 과일, 민트차, 그리고 편지가 든 봉투. 당신을 위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훈이 썼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바구니를 돌려주지도 않았다. 다음 며칠은 짧은 만남들로 지나갔다. 멀리서 고개 끄덕임, 날씨에 대한 댓글, 필요한 것보다 긴 시선, 그리고 지훈은 수진의 모든 움직임에서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는 냉소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차갑게 보이지도 않았다. 상처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비난보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것은 우연이었다. 지훈이 세비야에서 법적 문제를 처리하며 하루를 보냈지만 생각은 서류에 있지 않았다. 그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다. 긴장하고 불안했다. 수진이 모든 것을 피하는 방식에 지쳤다. 질문들, 시선들, 설명들. 항상 확고하고 항상 절제되고 접근할 수 없는. 호텔 복도에서 그는 우연히 관리인과 청소부 사이의 대화를 들었다. 그녀 이상하지 않아? 그 여자가 웃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럴만도 해. 그녀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던데 늙은이가 만지기도 전에 죽었다는? 알겠어. 그녀가 결코 건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지. 지훈이 멈췄다. 여자들이 그를 알아챘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죠? 그가 물었다. 시체를 돌봤던 간호사가 깨끗했다고 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훈은 침묵했다가 그냥 갔다. 다음 날 그는 평소보다 일찍 수진의 집 문 앞에 왔다. 그녀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경비원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허락했다. 그는 정원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앉아서 다리를 흰 시트로 덮고 손에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지훈이 자신있게 다가왔지만 그의 시선은 달랐다. 분노 없이 더 어두운 무언가와 함께. 진실인가요? 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제 아버지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수진이 컵을 들어 올렸지만 눈을 돌리지 않았다. 지금 무슨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아니요. 지훈이 눈을 찌푸렸다. 아니요, 그가 당신을 만지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결혼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게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건가요? 네, 진실을 원합니다. 수진이 일어났다. 차분하고 확고하게 다가와서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네, 결혼은 완성되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알고 싶어 했던 건가요? 지훈이 그녀를 바라봤다. 맹세할 수 있나요? 맹세합니다. 수진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몇 초 침묵한 후 조용하고 절제되고 도전적으로 말했다. 그럼 증명해보세요. 수진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그 순간 그가 보았다. 지훈은 두려움, 의심, 목으로 올라오는 홍조를 보았다. 그녀는 거짓말의 달인이 아니었다. 침묵의 달인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방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그것은 과거입니다.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없었다면 그가 속삭였다. 당신은 상속받을 권리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무엇이 걸려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상기시킬 필요 없어요. 그럼 왜 거짓말을 하나요? 그녀가 깊게 숨을 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통과 방어가 섞인 어조로 말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무도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은 확고했지만 눈은 부서져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느꼈다.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다. 욕망과 죄책감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여자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녀를 만지고 싶어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타올랐다. 다음 며칠 동안 수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 노력했다. 같은 시간에 식물에 물을 주고 같은 온도로 차를 우리고 정원의 돌들 사이를 걸으며 내면을 떠도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 안에 모든 것이 더 경계하고 더 긴장되어 있었다. 지훈은 3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선물 바구니도 쪽지도 도발도 없었다. 그녀는 안도감을 느껴야 했지만 불안했다. 4일째 정오에 그가 예고 없이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셔츠가 몸에 꼭 맞았고 재킷도 없고 공식적이지도 않았다. 눈이 더 깊어 보였고 얼굴은 닫혀 있었다. 그녀가 테라스에서 그를 보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다. 또 다른 대답을 요구하러 왔나요? 정원에서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의심을 되돌리러 온 게 아닙니다. 그녀가 눈살을 찌푸렸다. 지훈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내 헤드라인을 보여주었다. 신비한 신혼 첫날 밤 후 아랍 셰이크의 재산을 상속받은 스페인 미망인. 이걸 당신이 흘렸나요? 그가 물었다. 수진이 얼어붙었다. 헤드라인을 읽었다. 처음 보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읽었고 다시 읽었고 마른 피를 삼켰다. 제가 아닙니다. 그녀가 차분히 대답했다. 하지만 유리했죠. 그가 고집했다. 완성된 밤이라는 생각이 유언장을 유효하게 유지했으니까. 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반복했다. 하지만 이익을 얻었죠. 그렇지 않나요? 그녀의 침묵이 어떤 소리보다 더 아팠다.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모든 게 명확하군요. 그가 속삭였다. 당신은 거짓말했고 그것을 즐겼나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즐겼나요? 그가 입꼬리를 쓰게 웃으며 물었다. 그것은 조롱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당신은 그것에 능숙하군요. 무엇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에. 그녀가 깊게 숨을 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가 따라왔다. 잠깐 그녀가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전부인가요? 그가 물었다. 당신은 살아남았다고? 그녀가 다시 돌아서서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있나요? 복수, 정의, 아니면 호기심 때문에? 그의 시선이 어두워졌고 말들이 사라졌다. 오직 몸만 남았다. 그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가슴이 거의 그녀의 것에 닿을 정도로 그들 사이에 숨의 온기가 느껴졌다. 수지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 마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뭘요? 그가 물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손이 거의 그녀의 손에 닿을 뻔했다. 거의, 하지만 닿지 않았다. 그녀가 숨을 참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가셔야 해요. 지훈이 서 있었다. 눈이 그녀에게 고동여 있었다. 맥박여 있었다. 표면 아래 숨겨진 욕망.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수진. 그래야 할지도 모르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훈은 정원에 혼자 남았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몸은 안에서부터 타고 있었다. 그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랐지만 어디서 찾을지는 알고 있었다. 탕헤르에 있는 아버지의 오래된 서재는 수년간 닫혀 있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변호사들조차. 하지만 지훈이 들어갔다. 공기는 오래된 가죽, 왁스 칠한 나무, 그리고 침묵의 냄새가 났다. 지도들, 아랍어 책들, 서류 더미들,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지 않았고 바로 그것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폴더들을 뒤져 몇 시간 후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진 가족의 포도원 구매 계약서를 발견했다. 박태성과 연결된 회사들이 서명한 것들. 그것은 뱃속을 한 대 맞는 것 같았다. 박태성은 파산 전에 오래전부터 포도원을 샀고 숨겨진 파트너였으며 점진적으로 가족 사업을 방해했다. 돈을 빼돌리고 수출을 방해하고 비밀리에 채권자들을 압박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실패한 사업도 아니었다. 의도적이었다. 지훈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버지는 그녀가 가진 것을 파괴해서 그녀를 구했다. 그 다음 그녀의 파멸을 결혼의 완벽한 조건으로 만들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훈이 아버지의 의자에 앉아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옆에는 별도의 폴더가 있었다. 사진들, 편지 사본들, 그리고 결혼 전 수진의 삶에 대한 보고서들. 17, 18세의 지역 박람회에서 가족과 함께 집에서, 대학에서 그녀는 감시받고 있었다. 그녀가 팔릴 것을 알기 전에도 그녀는 이미 표시되어 있었다. 지훈의 피가 얼어붙었다. 수진은 탐욕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표적이었다. 신중하게 선택된,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프고 너무 일찍 죽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던 포식자였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지훈은 잠들지 못했다. 수진의 얼굴이 생각 속에 플래시처럼 떠올랐다. 그녀가 어떻게 눈맞춤을 피했는지, 침묵했는지, 자제했는지, 날카롭게 대답했는지. 그는 이해했다. 그녀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감동시키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고 매일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지훈은 아버지의 오래된 변호사 중 한 명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다. 왜 아무도 결혼 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왜 아무도 감히 의심하지 않았나요? 셰이크가 결혼을 완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은 고인을 무능력자라고 부르고 공개적으로 그의 기억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들 중 아무도 그런 치욕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조차도. 지훈이 침묵했다. 그럼 그게 전부군요. 수진은 아내로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온 세상이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해서 상속받은 거군요. 결국 그녀는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지훈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남자가 이제 기억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파괴한 여자를 해방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매일 그에게는 수진을 아버지가 감히 되지 못했던 모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자유롭고 조용히 굴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저녁에 지훈이 예고 없이 돌아왔다. 경비도, 얼굴에 가면도 없이. 수진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문소리가 나기 전에 정원에서 그의 발걸음을 느낀 것처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 그를 들여보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1분 이상 지속되었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소리치고 있었다. 지훈이 천천히 다가왔다. 침입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그녀는 단순히 그것을 느꼈다. 그가 깊게 숨을 쉬었다. 저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으러 온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천천히 손을 들어 손가락 끝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그녀의 피부는 따뜻했고 볼은 장밋빛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턱선을 따라 턱의 곡선을 따라 움직였다.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눈이 그의 것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욕망도, 긴장도, 기대도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목 뒤를 잡았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것과 만났다. 그것은 강하고 따뜻하고 촉촉한 키스였다. 그의 혀가 초대 없이 들어왔다. 마치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정확함으로 탐험했고 공간을 지배했다. 그녀가 그의 입술에 신음했다. 그 소리는 신 목소리였다. 고통과 즐거움 사이에 지훈이 그녀의 아래 입술을 세게 물었다가 핥았다가 다시 반복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잡았고 그녀의 손은 그의 목에, 그의 어깨에, 그녀의 몸이 그의 것 쪽으로 구부러졌다. 마치 이 접촉 속에서 길을 잃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것은 긴급함, 분노, 욕망, 두려움, 그리고 굶주림의 키스였다. 그가 몇 밀리미터 뒤로 물러났을 때, 여전히 이마를 그녀의 것에 대고 있을 때 둘 다의 숨이 거칠어져 있었다. 수진,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단지 말했다. 머물러요. 그 무더운 방에서 석양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 때 수진이 천천히 블라우스를 벗었다. 손이 떨렸다. 로맨스 없이, 음악도 없었다. 오직 숨소리만. 지훈이 보고 있었다. 마치 눈으로 허락을 구하는 것 같지만 아직 만지지는 않았다. 그녀가 바지를 벗었고 속옷만 남았다가 그것도 벗었다. 부끄러움은 없었다. 오직 헌신만 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서 손가락으로 그녀의 쇄골, 목의 곡선, 가슴 중앙을 따라 움직였다. 그는 차분하고 확신있게 아래로 내려갔다. 그의 터치는 알고 있는, 이끄는,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었다. 그녀가 조금 뒤로 물러섰을 때 그는 멈췄다. 괜찮아요?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이 반짝였다. 그것은 아직 즐거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눕혔다. 그녀의 다리 사이에 올라갔다. 그의 몸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허벅지의 압력은 통제되었다. 숨이 점점 무거워졌다. 수진이 숨을 참았다. 그가 그녀의 눈을 보며 기다렸다. 저는 한 번도. 그녀가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이 단지 속삭였다.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천천히 깊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수진이 고통으로 신음했다. 눈을 감고 시트를 잡았지만 거부하지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녀의 몸이 처음으로 열렸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는 멈췄다. 서두르지 않고 안에 머물렀다. 그녀는 느꼈고 그는 모든 것을 느꼈다. 그가 그녀의 목, 턱, 입술에 키스했다. 살짝 물고 핥고 신음했다. 움직임은 처음에 천천히 시작되었다가 더 확신 있게, 그 다음 강하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아팠지만 그 고통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고통은 선택된 것이었다. 그의 손이 허리를 따라 올라가서 힘으로, 욕망으로, 굶주림으로 등을 따라 올라갔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수진이 무겁게 숨을 쉬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그녀가 눈을 떴다. 지훈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녀가 말했다. 저는 당신 것이에요. 그가 무겁게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은 제 선택이에요. 그는 그녀의 몸이 완전히 떨릴 때까지, 그녀가 왜인지 모르게 울 때까지, 그녀 안에 모든 것이 나는 살아있다고 소리칠 때까지 계속했다. 침묵. 방은 여전히 따뜻했고 몸들은 얽혀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느려졌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누워 눈을 감고 처음으로 무거움 없이 있었다. 하지만 창밖의 세상은 잠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이 왔다. 며칠이 마치 벽 밖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갔다. 집이 그들과 함께 호흡했다. 방, 정원, 조용한 베란다. 수진과 지우는 절제된, 거의 매일의 절박함으로 서로를 사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요였다. 그는 그녀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는 더 따뜻한 몸과 더 평온한 눈으로 저녁에 그를 기다렸다. 그들은 말을 적게 했고 많이 만졌다. 마치 자신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세상 밖에서는 모든 것이 관찰되고 있었다. 하녀들이 그녀가 지나갈 때 속삭였다. 지훈의 두 형이 안달루시아의 오래된 궁전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시선들이 모든 발걸음을 따라했다. 그들이 함께 있다. 누군가 속삭였다. 일시적이야, 다른 이가 말했다. 그녀가 상속받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문 뒤에서 토론했다. 지훈은 듣지 않는 척했지만 수지는 모든 것을 들었다. 며칠이 지나고 그 다음 몇 주가 지났다. 그녀의 몸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침 메스꺼움이었고 그 다음 피로, 그리고 마침내 지연. 그녀는 날들을 세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세었다. 손을 배에 올리고 침대에 앉아서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저주받은 계약 조항의 기억이 아무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녀가 결코 잊지 않은 것이 조용한 선고처럼 그녀의 머리에 울렸다. 만약 남편이 죽은 지 1년 전에 임신하면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는다. 단, 자녀가 고인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 하지만 박태성은 죽었고 수지는 결코 그에게 만져진 적이 없었다.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누군가 의심하면, 확인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돈뿐만 아니라 안전, 그곳에 머물 권리,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아마 지훈까지도. 어느 더운 날 그녀에게 약간의 출혈이 시작되었다.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참백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욕실에 몸을 가두고 3번 얼굴을 씻었다가 거울을 봤다. 그녀는 임신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이 있는 선고였다. 그날 밤 지훈이 베란다에서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냥 피곤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나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그는 고집하지 않고 더 꽉 안기만 했다. 하지만 수지는 배 안에 또 다른 비밀을 품고 있었다. 움직이고 잘하고 공개되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다음 날 수십 년간 박태성을 섬긴 가장 늙은 하녀 중 한 명이 차 한 잔과 함께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만약 남자아이라면 그들은 결코 그가 평화롭게 상속받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얼어붙었고 그 순간 그녀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이해했다. 수진은 모든 것을 이전과 같이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일상, 평온, 침묵. 하지만 지훈이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침에 먹지 않았고 먹을 때는 천천히 맛없이 삼켰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더 깊은 눈으로 일어났다. 3번째로 그녀가 입에 손을 대고 정원에서 욕실로 뛰어갔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알아챘다. 저녁에 그가 뒤에서 그녀를 안을 때 무언가 바뀌었다. 그녀의 배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었지만 그는 기도문처럼 외워서 알고 있는 그녀 몸의 모든 곡선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무언가, 자라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수지는 거울을 피하기 시작했고 그는 묻는 것을 그만두었다. 어느 무더운 아침까지 그녀가 얇은 잠옷을 입고 창가에 서 있었다. 지훈이 멀리서 그녀를 보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천이 마른 몸에 꼭 맞았지만 중앙에는 가벼운 볼록함이 있었다. 작지만 명백한. 지훈이 조용히 방에 들어와서 눈이 타올랐다. 그는 주위를 보지 않고 바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수지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창가에 서 있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못 본 척했다. 그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에게서 이것을 숨길 생각이었어? 그녀가 얼어붙었다. 언제 말할 생각이었어, 수진?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창백한 얼굴, 눈물로 가득한 눈. 언제? 자란 후에, 너무 늦은 후에. 두려웠어요. 나를?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아니면 상속을 잃는 게 두려웠어? 그녀가 깊게 숨을 쉬고 시선을 마주쳤지만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둘 다요. 지훈이 눈을 감고 머리카락에 손을 댔다가 등을 돌려 거의 나가려 했지만 멈췄다. 천천히 돌아섰다. 시선은 이제 화만 있는 게 아니라 상처도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서 이것을 숨겼어. 거짓말하지 않았지만 침묵했어. 그리고 그것도 아파. 수진이 깊게 숨을 쉬었다. 눈은 촉촉했지만 확고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어? 모든 걸 잃는 게, 당신을 잃는 게, 이곳을 잃는 게, 이 작은 평화의 조각을. 지훈이 조용히 바라봤다. 말할 때 목소리는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이 아이가 내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아. 나를 아프게 하는 건 당신이 혼자서 이걸 겪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녀가 천천히 다가와서 이 말을 그의 가슴에 댔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가 그녀를 안았고 그 순간 벽 밖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침묵은 피난처처럼 보였다. 지훈이 그녀의 배를 봤다. 볼록함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었지만 이미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마치 성스러운 것을 만지는 것처럼. 그들이 당신에게서, 아이에게서 이것을 빼앗으려 할 거야. 하지만 못할 거야. 수진이 눈을 감고 그와 함께 호흡했고 그는 이미 옆에 있었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그날부터 모든 것이 가속화되었다. 시선들이 배가 되고 숨겨진 질문들이 공개적인 비난으로 바뀌었다. 의붓 자매들이 예고 없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모들이 크게 말했다. 마치 그녀가 기머거리인 것처럼. 그녀는 더 창백해지고 더 둥그러지고 무언가 숨기고 있었다. 오래된 변호사 중 한 명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만약 확인된다면 정치적 무게를 이해하시겠죠?
지우는 설명이 필요 없는 시선으로만 대답했다. 같은 날 그는 회의를 소집했다. 대리석 홀은 차갑고 메아리로 가득했다. 삼촌들, 사촌들, 형들, 변호사들 모두 침묵했다. 지훈이 혼자 들어왔다. 검은 옷을 입고 확고한 시선으로. 수진이 임신했습니다. 아이는 제 것이고 누구든지 그녀나 이 아이를 해치려 한다면 저를 거쳐야 할 겁니다. 침묵. 당신들은 결코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와 머물 것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가 깊게 숨을 쉬었다. 가슴의 무거움이 결심으로 바뀌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지만 그의 실수는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나갔다.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해 보였다. 지훈이 확고한 시선이지만 지친 몸으로 회의에서 돌아왔다. 가족에게 할 말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중요한 모든 것을 이미 말했다. 이제 아직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해야 했다. 그는 테라스에 맨발로 앉아 회색 하늘을 바라보는 수진을 발견했다. 그가 천천히 다가가서 그녀를 만지지 않고 옆에 앉았다.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이 나를 미워해야 해요. 왜요? 모든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된 방식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오래 침묵했기 때문에. 지훈이 깊게 숨을 쉬었다. 저는 세상이 당신에게 그렇게 적은 것을 준 것을 미워했고 아버지가 당신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미워했어요. 그녀가 놀라서 얼굴을 돌렸지만 그는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었다. 저는 동정심으로도 아이 때문도 명예 때문도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그의 눈을 봤다. 그럼 왜요? 지훈이 살짝 미소 지었다. 오직 그만의 그 드문 미소로. 이제 저는 당신을 선택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부와 함께든 없든 이름과 함께든 없든. 수진이 목이 메었지만 울지 않았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여기온 그 소녀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세상이 그의 이름과 함께 매장하고 싶어 했던 미망인도 아니고요. 재산도 스캔들도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이에요. 지훈이 조용히 바라봤다. 마치 다음에 무엇이 올지 기다리는 것처럼. 수진이 자신의 배를 만지고 그의 손을 만지며 마침내 말했다. 저는 당신의 것이 되고 싶어요. 지훈이 가까이 와서 이마를 그녀의 것에 대고 속삭였다. 그럼 머물러요. 하지만 제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일 때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것을 느꼈다. 눈을 감았다. 마음이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그날 밤 약속도 결혼 반지도 엄숙한 말도 없었다. 오직 그들만 있었다. 누워서 손을 잡고 온 세상이 벽 밖에 남겨진 채. 그리고 처음으로 수진은 저항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뜨기 시작할 때 그들은 스페인 남부 해안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경호원도 증인도 가족도 없이 집은 밖에서 하얗고 파란 창문과 바다를 향한 베란다가 있었다. 집에는 침실 2개, 열린 부엌, 그리고 라벤더가 있는 마당이 있었다.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충분했다. 처음으로 충분했다. 결혼식은 마당에서 바로 열렸다. 지훈의 친구가 초청한 지역 판사가 예식을 진행했다. 웨딩드레스는 없었다. 그녀는 밝은 튜닉을, 그는 흰 셔츠와 린넨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들이 본 가장 단순한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꿈꿀 수 있는 가장 진짜 결혼식이었다. 판사가 예식을 마쳤을 때 지훈이 조용히 다가왔다. 먼저 존경으로 그녀의 이마에, 그 다음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입술에 키스했다. 그들의 손이 평온하게 맞닿았다. 뇌는 서두르지 않게 울렸고 눈은 말이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말했다. 법적 절차는 조용하고 천천히 진행되었다. 지훈의 가족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수진에게 남겨진 상속 부분을 취소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임신을 박태성이 죽은 지 1년 전에 임신하면 상속권을 잃는다는 권리 보존 조항을 무효화하는 논거로 사용했다. 하지만 수진은 싸우지 않았다.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발적 문서에 서명하여 박태성의 이름과 연결된 재산의 대부분을 포기했다. 그녀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구역만 남겨두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곳, 가족의 오래된 보도원, 그녀가 보존하기를 고집한 유일한 역사의 조각, 그리고 멀리서 단순하고 자유롭게 살기에 충분한 것. 지훈은 자신의 것만 가져갔고 그녀의 것을 건드리기를 거부했다. 우리는 과거를 반복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다르게 하기 위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했다. 새 집에서 수지는 일찍 일어나서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발 아래 차가운 세라믹을 느끼고 바다 소리를 듣고 다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했다. 지훈은 커피를 만들고 말하기 전에 그녀의 배를 쓰다듬고 그 다음 평온하고 진심으로 그녀에게 키스했다. 아이는 침묵 속에서 소음 없이 압박 없이 두려움 없이 자랐다. 어느 밤 서두르지 않고 그가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머리카락이 부러져 있고 시선이 평온하고 입술에 조용한 미소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다가왔을 때 말했다. 내 첫 번째가 되어야 했던 그 밤은 악몽이었어요. 두려움, 침묵, 고통.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고 헌신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가 아니었어요. 지훈이 옆에 앉아서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이것을 당신의 첫 번째로 중요한 유일한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고 키스가 말보다 먼저 왔다. 뜨겁고 촉촉하고 진짜였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것을 찾았다.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혀로, 욕망으로, 존경으로. 그들은 쉽게 함께 누웠다. 의식도 두려움도 없이. 그들은 진짜 사랑을 나눴다. 과거도 빚도 수치도 없이. 수진이 이미 숨을 헐떡이며 그의 가슴에 누웠을 때 그가 손을 그녀의 배에 올리고 속삭였다. 이제 당신은 내 아내이고 내 아이의 어머니이고 내 평생의 사랑이에요. 그녀가 완전하고 자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저는 선택으로 당신의 첫 번째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동화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들로 짜여졌다. 상처가 힘으로 변하고 침묵이 피난처가 되고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3년이 지났다. 작은 마을의 하얀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원에서 뛰노는 작은 발걸음들, 바다바람에 날리는 빨래,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찾은 두 사람. 수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선택한 삶을 사는 여자였다. 지우는 더 이상 아버지의 죄를 짊어진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만든 남자였다. 그들의 아이, 작은 민준이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 속에서 자랐다. 비밀이 아닌 진실 속에서, 의무가 아닌 기쁨 속에서. 어느 저녁 수진이 바다를 바라보며 베란다에 서 있을 때 지훈이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가 물었다. 단 하나도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은요? 오직 하나요. 그가 미소 지었다. 더 일찍 당신을 찾지 못한 것. 그들 앞에서 바다가 무한히 펼쳐져 있었다. 과거의 모든 고통과 미래의 모든 가능성 사이에서.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완전히 자유로웠다. 사랑은 때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찾아온다.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치유가 태어난다. 이것이 김수진과 박지훈의 이야기였다. 두려움으로 시작되어 선택으로 끝난 이야기. 침묵으로 시작되어 진실로 끝난 이야기. 절망으로 시작되어 희망으로 끝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